여러분은 최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결과로 끝을 맞이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을 지나갈 겁니다. 실제로 악역이 그 끝을 맞이할 때나 동료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때 최후라는 단어를 쓰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최후라는 표현은 장례식처럼 우울한 느낌이 강할 텐데 여기 그 장르가 최후를 맞이하게 해버렸는데 오히려 관짝 댄스 마냥 축제 그 자체인 작품이 있으니 올해군의 망작 리뷰 5회 말 그 32번째 작품 내여기를 통해 부응한 여동생물을 단번에 나락으로 보내버린 망작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입니다. 시작부터 니세코이가 생각나는 자물쇠와 함께 여동생 하렘을 꿈으로 꾸는 우리의 주인공 나가미 유. 그나저나 그림체 뭐 90년대 초반 그림체야 뭐야. 유는 라노벨 작가를 꿈꾸는 소년인데요. 여러분의 도전과 악플에도 불구 꾸준히 도전할 만큼 열정이 대단하나 매번 1차에서 떨어지고 말죠. 그의 악플에는 이런 거 쓸 바에는 그냥 여동생 모의 캐릭터 빠는 작품이나 만들라는 댓글까지 달렸으니 그런 그에게 성적, 운동, 외모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잘난 애니 속 지극히 평범한 여동생 나가미 스즈카가 상담할 것이 있다며 자신에게 찾아오는데요. 그 상담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렇습니다. 스즈카는 유가 수십 번 도전하고도 떨어진 라노벨 대회에서 단 한 큐의 대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의 주인공, 심지어 그 여동생이 썼다는 소설의 제목이 お兄ちゃんのことが好きすぎて困ってしまう妹の 진짜 짜증난다. 도저히 본인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 제목. 하지만 원고를 보는 순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스즈카가 공모전에 냈다는 소설을 읽게 되는데 먼치킨이지만 얄밉지 않은 남주,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여동생, 뻔하지만 너무나 재미있는 라노벨. 이쯤 돼서 유우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는가? 그건 바로 자신의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거. 학교의 교칙상 알바를 할 수 없으며 부모님이 엄격하다 보니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는 것. 아니 근데 그러면 지 오빠는 들켜도 된다는 거야? 솔직히 내키지 않은 부탁.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올랐던 유우는 그 부탁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상 수여식에 대신 나간 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작가라는 극찬을 듣고 변태 담당자와 변태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나게 되는 등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되죠. 한편 라노벨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스즈카는 어떻게 저런 라노벨을 쓸 수 있었던 것인가? 私とお兄ちゃんの愛の物語が全世界の人のもとに 그건 바로 그 소설이 본인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그것이 우연치 않게 십덕들에게 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전 세계로 퍼뜨릴 계획을 시작하는데 까지가 이 작품의 1화 줄거리인데요. 가장 큰 문제 작화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차차 하고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까기를 원하시겠죠. 네, 저도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고라고 하는 게 여동생 파리 소설이나 쓰라고 하고 진짜 여동생 파리 소설이 라노벨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그딴 소설 쓰는 인간을 보고 100년 만에 나온 천재 이지라를 한다고? 진짜 역겹다 역겨워 라고 말이죠. 어리석고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야말로 라노벨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숨겨진 명작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제29회 판타지아 대상을 수상? 아 요거 대상 수상작이었구나. 여동생이나 파는 라노벨이 대상을 먹는 것이 소설, 엄마 파는 라노벨이 대상을 먹는 것이 현실. 어쩌면 이 작품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그 처참한 현실을 막으려고 했던 예언서가 아니었던 걸까요? 작화 역시 이렇게 개판인 이유도 SF 우주 대명작 엑스암을 그래요. 현실이 더 주옥 같으니 라디오에 나와서 여동생과 수색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식은 왜 안 잡혀가는 거지? 어떻게 TV 광고에서 저런 여동생물을 대놓고 홍보할 수 있지? 그것도 대낮에. 아니 근데 쟤들이 하는 건 범죄 아니야? 뭘 저리 당당해? 와 같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러브 코미디 장르로서 이 작품은 문제점이 무려 3가지나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여기와의 유사성입니다. 여동생이 먼치킨이고
오빠는 평범한데 오빠를 좋아하고, 그런 여동생이 알고 보니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던가, 오빠가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던가 등. 아무리 클리셰라고는 하지만 이 작품은 좀 과할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 작품이 좋은 작화, 매력적인 캐릭터성을 가져도 잘해봐야 양산형 내역이라는 평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내역이 작가가 표절이든 명예훼손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신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왜 따라해도 저런 똥쓰레기 작품을 따라. 하지만 여기까지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냥 여동생물의 클리셰 정도라고 여긴다면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다른 걸로 커버가 가능하죠.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캐릭터성.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캐릭터로 먹고 사는 만큼 다른 건 다 개판이어도 캐릭터 하나만 살리면 호평을 받을 수 있죠. 엔딩에서 그렇게 욕을 처먹어 놓고서 또 여동생물을 뽑은 내여기 작가의 후속작 에로망가 선생이 어떻게 애니화가 됐겠습니까? 야마다 엘프, 센주 무라마사와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동생 엔딩이야. 문제는 이 작품은 이 캐릭터들조차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당장 여주인공 스카만 해도 먼치킨이지만 평범한 오빠를 좋아하고 그걸 또 부끄러워하는 모습,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캐릭터성이며, 일본인이 좋아해서 일본에 온 어딘가 나사빠진 일러스트레이터, 쿨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과하게 진지한 어딘가 나사빠진 담당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높으나 이상한 곳에서 과몰입하는 어딘가 나사빠진 라이벌, 전부 익숙함 그 자체라는 거죠. 물론 아는 맛이 무섭다는 명언이 있듯이 익숙한 캐릭터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작품이 그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렸죠. 물론 당연하게도 이 작품은 그걸 못합니다. 캐릭터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주인공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등 전혀 납득을 못 시켜줘요. 엄청 잘 쓰는 소설 실력을 보고서 매력을 느꼈다는 스타트? 뭐 좋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시작은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여동생의 망상덩어리인 그 소설이 뭐 그렇게 잘 썼다고 저렇게 반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차근차근 주인공의 선함, 순수함, 뭐 잘생김, 뭐 이런 거에 반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가장 높은 비율이 잘생김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이후의 전개들을 보면 결국 주인공의 소설 때문에 전개가 해결되는 거지 주인공 자체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딱히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아니 이러면 나중에 이 모든 게 거짓이란 걸 들키면 어떻게 됨? 그냥 바로 나가리를 넘어서 경찰서에 신고할걸요? 그러니 보는 내내 얘들의 러브 코미디를 본다기보다 뻘짓을 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캐릭터의 매력은 개성도 있지만 그 캐릭터의 서사도 중요합니다. 엄청난 스토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얘들이 왜 사랑하게 됐는지를 원할 뿐. 한참 핫했던 러브코,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만 봐도 우리가 저 인싸 오브 인싸 마린이 아싸 오브 아싸 고조군을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 심쿵 포인트가 있거든. 아니 봐봐, 나름 반반하게 생긴 친구가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고 성실해. 그런데 이쁘다는 얘기를 정말 찐으로 이쁠 때만 하는 예술가야. 그런 친구가 자신에게 아름답다고 한마디 딱! 北川さんとても綺麗でした 이런 게 바로 심쿵 포인트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이런 심쿵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캐릭터에 대한 매력도 못 느끼고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 작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 액션과 러브코물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르다 보니 공통점이 1도 없을 것 같지만 두 장르는 눈요기만 제대로 하면 커버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사가 좀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시원시원한 액션, 볼거리만 잘 뽑으면 됐죠. 러브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캐릭터고 나발이고 그냥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꽁냥꽁냥 거리는 거에 눈요기 하는 거죠. 혹은 뭐 과몰입해서 자기가 그 속의 주인공이 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러브코물도 액션물만큼 작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액션물처럼 격한 동화, 화려한 CG를 요구하지는 않죠. 그러나 최소한 캐릭터들이 이쁘고 잘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화 꼬락서니가 ダブルピース先生のイラストそういうことなら俺に任せろ。 아니 무슨 모든 화가 저렇게 작화가 기괴하냐. 뭐 더 얘기할 거는 없고 레전드 장면 하나만 보고 갑시다.
이 공중부양하는 입술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레전드야. 졸면서 만들었냐? 이러니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작품 기괴한 맛에 보기는 하겠죠. 이런 작품이지만 무려 2가지 장점이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얘 이후로 여동생물들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친구와 여동생물의 수명을 끊어놓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작품의 감독이 이거 이후로 감독으로서의 볼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작품의 감독이 누구냐고요? 마장학원 HXH라는 희대의 쓰레기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진짜 다시는 보지 말자 후루카와 히로유키 이 개새끼.